안녕하세요. 여러분께는 딱 하나 꼽을 인생의 시그널 음악이 있나요? 저는 프랑크 포슈엘의 메르시 쉘이라는 곡이 제 인생의 시그널 음악입니다. 몇 초의 전주 끝에 방송의 시작을 알리는 DJ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가슴이 두근거려 두기를 카세트 스피커에 가까이에 가져다 대고는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90년대 즐겨 듣던 라디오가 있으신가요? 저는 90년대에 89.9MHz 별이 빛나는 밤에를 즐겨 듣던 애청자이자 이제는 환갑을 훌쩍 넘겨버린 나이 지긋한 남성입니다. 3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밤 10시 이문세의 감미로운 목소리가 함께했던 그 시절의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노래도 그림도 운동도 잘 할 줄 몰랐던 제가 가장 자신 있었던 것은 공부였습니다. 할 줄 아는 것이 없으니 공부하는 것이 참 좋았었어요. 특히나 가장 좋아했던 과목은 영어였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학구열이 넘치는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힘있게 영어를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제게 꿈이었습니다. 제게는 시장에서 반찬을 파시던 어머니와 희귀 난치병으로 평생을 남들보다 더 애쓰며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그렇게 3명이었고 저에게 꿈이란 그저 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두고 고생하는 어머니를 두고 큰돈과 시간이 드는 대학에 홀라당 입학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선택했습니다. 불투명한 저의 꿈보다 투명한 가족의 곁을 지키는 길을 말입니다. 대학을 포기하고 가장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을 너무나도 사랑했기에 그것 말고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불행하다고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는 저보다 더 불행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이, 손씨야, 고생했다. 형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저도 오늘 빨리 했습니다. 그때 제가 시작한 일은 폐차장 일이었습니다. 시외로 나가야 했지만 꽤 멀지 않은 거리에 폐차장이 위치했었고 별다른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시장 어르신의 소개를 받아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몸이 힘든 것은 당연했고 때때로 마음이 힘든 날도 허다했습니다. 열심히 벌어서 돈이 모이려 하면 동생의 병원비로 그 돈이 그대로 통장을 빠져나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동생이 미웠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같은 뱃속에서 나왔는데 저 혼자서만 건강하게 태어난 것이 그저 미안할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저의 동생이 힘들지 말고 아프지 말고 하루빨리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 혼자서 돈을 버실 때보다 함께하니 어느 정도 벌이가 되는 듯 했습니다. 벌어온 돈으로 동생에게 접시 한가득 고기를 구워주고 나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라는 말이 딱 그럴 때 사용하는 말이던데요. 너도 먹어야지. 동주 다 주면 어떡해. 동주야, 이리 줘봐. 형이랑 나눠 먹자. 괜찮아요. 저 고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동주가 좋아해서 사온 건데 동주 많이 주세요. 저는 진짜 괜찮아요, 어머니. 그럼 이거라도 먹어. 자. 어머니, 저 진짜 괜찮다니까요. 힘든 일 하면서 그렇게 안 먹으면 진짜 큰일 나. 잘 먹어야지. 우리 집에서 누구보다 잘 먹어야 할 사람이 너인데. 어머니께서는 그런 저를 보며 늘 미안해 하셨고 행여 몸이 망가지진 않을까, 속이 문드러지진 않을까 하며 걱정을 달고 사셨습니다. 그러면 동생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그랬습니다. 아, 안 먹어. 둘이서 뭐 하는 거야? 나 이거 다 먹지도 못해. 형 때문에 나 진짜 돼지 저금통 마냥 뚱뚱해져서 방 안을 굴러다니겠어. 어눌하지만 또박또박 제 할 말을 하는 동생이 귀여웠던 저와 어머니는 그런 동생의 말에 동시에 이렇게 답하고는 했어요. 에이, 네가 그걸 다 못 먹는다고?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결국 마지막에는 접시 위에 놓인 고기를 3등분으로 나눠 온 가족이 나눠 먹게 되었지만 함께 마주 앉은 밥상 앞에서 자주 있는 사랑 싸움이었어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어딘가 불편하고 어딘가 부족했지만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만큼은 이 세상 최고였습니다. 그랬던 저희 가족 앞에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평소처럼 일을 하고 있는데 복부에 굉장한 통증이 발생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화장실에 갔습니다. 근무 중에 제가 하고 있던 작업은
제 손으로 마무리를 하고 가야 했기 때문에 참다 들어간 화장실이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검정색 형체들은 저를 아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찝찝한 표정을 하고 화장실을 나서는데 복도에서 쉬고 있던 함께 근무하는 형님이 제게 물어오셨습니다. 얼굴이 왜 그래? 배 아프다고 종종 걸으면서 들어가더니 결과물이 불만족인가? 아, 그게 아니라 형님, 저 뭐 문제 있는 건 아니겠죠? 그곳에서는 저보다 2살이 많던, 10살이 많던, 20살이 많던 무조건 형님으로 통했습니다. 저의 자세한 이야기를 전해 들은 저보다 20살이 더 많은 그 형님은 조금 경직된 얼굴로 내 등을 밀쳤습니다. 너 얼른 병원 가봐라.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에? 병원이요? 저 무슨 병이라도 걸린 겁니까? 내가 의사도 아니고 잘 아는 것도 없지만 그냥 봐도 좋은 증상은 아니잖아. 윗선에 내가 말해놓을 테니까 지금 당장 옷 갈아입고 병원으로 가라. 가서 나한테 전화해. 알았지? 진지한 표정과 그 말에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벌써부터 의사 선생님에게 무슨 말이라도 들어버린 사람처럼 겁이 나고 무서웠어요. 잠깐의 두려움 끝에는 가족들 걱정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진료실의 의사 선생님과 마주 앉아 불현듯 생각나는 가족들 얼굴에 잠깐 넋을 놓았나 봅니다. 눈에는 멍하니 초점이 잡히지가 않았고 귓가에는 날카로운 이명이 들려왔어요. 듣고 계세요? 아, 네. 네, 듣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다른 생각을. 마음이 많이 심란하시겠지만 이제부터 다른 생각은 접어두고 오직 환자분 본인 생각만 하셔야 합니다. 다음날 저는 위 내시경을 통해 조직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찝찝하고 불편한 마음이 들었어요. 가족에게 말할 수 없는 것은 물론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회사에 나가서도 미소 한번 마음 편히 지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스스로 예감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몸 어딘가에서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약 일주일이 지났고 저는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갔지만 마음의 준비를 했던 것보다 더 믿기지 않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위암입니다. 위를 절제해야 합니다. 정확히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자세히 기억나진 않지만 제가 위암 3기이고 위를 절단해야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엄청난 당황스러움에 머리로만 생각하려던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왜 하필 저한테 이런 일이 생겼나요? 결과를 믿을 수 없기도 했지만 억울한 마음이 가장 컸어요. 남들 앞에서는, 아니 이불 속에 혼자 있다 하더라도 절대 눈물을 흘리는 법이 없었던 저인데 암이라는 말에는 눈물 같은 것이 참아지지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잔뜩 긴장하면서도 불길한 생각을 떨쳐버리려고 노력했던 지난 일주일이 말짱 도루묵이 되어버렸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가족 중 위암에 걸린 사람이 있는지, 술, 담배는 하는지 등을 물어보셨습니다. 가족 중 위암에 걸린 사람은 없었고 술, 담배 역시 돈이 아까워서 손도 대어본 적이 없었는데 그럼 왜 걸린 것이지? 왜 하필 내가 암에 걸린 것이지? 머릿속에는 수만 가지 물음표들이 둥둥 떠다녔지만 답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나이가 어린 저에게 위암이라고 말씀하셔야 하는 상황이 조금 안타까우셨던 건지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말들을 마구 늘어놓으셨습니다. 우리 몸속의 위는 음식을 저장하고 음식물을 잘게 분해하는 역할을 해요. 음식을 조금씩 꼭꼭 씹어 먹으면 사실 위가 없어도. 긍정은 나중의 일이었습니다. 세상 그 어떤 누구도 암입니다 하는 소리를 듣고 아 그래도 괜찮아 하고 긍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강하게 살아왔다고 단단한 사람으로 살고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암이라는 말에 갓 태어난 송아지처럼 힘없이 다리가 풀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입에서 나오는 긍정적인 문장들을 한 손으로 묶어 휴지통에 버려버리고 싶었습니다. 침을 꿀꺽 삼키며 선생님의 말을 잘랐습니다. 선생님, 저 죽나요? 하시던 말씀을 끊고 불쑥 무거운 질문을 던지는 저의 모습이 조금은 익숙하다는 듯
잠깐 멈칫하신 후에 차트를 들여다보며 말을 이어가시던 의사 선생님. 그 옛날 태풍이 불면 옥상의 안테나가 망가져 지지직거리며 부서지던 TV 소리처럼 선생님의 말소리가 귓가에 부서지듯 들려왔습니다. 수술 후 잘 치료를 받고 5년간 다른 문제가 없었을 때 살 수 있는 확률은 40% 정도가 된다. 라고 하시고는 뒤에도 무어라 말씀을 하셨지만 귀에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진료실에서부터 쏟아진 눈물은 추가 검사를 하고 병원을 벗어나 길을 걸어가는 중에도 멈추어지지 않았습니다. 워낙 평소에도 잔병 치레가 많은 사람이었던 저였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조금 피곤해서 그런 것이겠거니 이번에도 약이나 받아서 먹으면 금방 괜찮아질 정도이겠거니 했는데 암이라니. 그때 저의 나이 고작 30이었습니다. 암에 짓눌려 모든 것을 포기하기엔 너무나 젊은 나이였어요. 가족들에게 암을 밝히기까지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저 한 사람 때문에 아파할 가족들의 표정이 너무나도 눈에 선명했기 때문입니다. 너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어머니, 그래 말해봐 왜 그러는데? 어머니 놀라지 마세요. 어머니께서 너무 놀라실까봐 차마 입이 안 떨어져요. 무슨 일인데 그래? 엄마 괜찮아. 안 놀랄게. 이야기해봐. 제가 며칠 전에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요. 병원에서 내시경을 하자고 해서 다음날 내시경을 받았어요. 거기서 검사를 몇 가지 하고 오늘 결과를 들으러 병원에 갔는데요. 어머니, 암이라는 말이 쉽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아서 그리고 아무리 운을 띄었다고 한들 앞에 내용 하나도 없이 암이라는 단어 먼저 꺼내놓으면 어머니께서 정말 많이 놀라실 것 같아서 그래서 일부러 하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까지 늘어놓으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어느새 제 두 손을 마주잡고 눈물을 끌썽거리는 어머니의 얼굴을 더 이상 쳐다볼 수 없어 고개를 숙였습니다. 덜덜 떨리는 제 두 손을 힘주어 세게 잡아주시는 어머니. 그 감촉이 꼭 괜찮으니 동안이 네가 하고 싶은 말 다 해도 좋다 라고 하는 말 같아서 더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병에 걸렸습니다, 어머니. 의사 선생님 말로는 위암 3기라고. 그래도 수술하면 살 수 있는 정도래요. 어머니 놀라셨죠? 죄송해요. 수족 냉증으로 늘 차가운 손으로 제 손등을 마구 쓰다듬던 어머니의 손길이 빨간불 신호등 앞에 자동차처럼 우뚝 멈추어 섰습니다. 제 손의 떨림이 멎어드니 어머니의 손이 다시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아무런 말씀도 하지 못하시고 맞잡은 손을 덜덜 떨며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눈빛으로 제 얼굴을 빤히 바라보셨던 어머니. 세상에서 가장 큰 불효자가 기꺼이 세상에 내어주신 몸 함부로 아프게 한 자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형? 아파? 형이 왜? 형도 나처럼 아파? 왜? 우리 형은 건강한 사람인데. 왜? 엄마, 말 좀 해봐. 진짜야? 형 진짜 아픈 거야? 형, 말해봐. 어렵게 암이라는 사실을 털어놓자 어머니와 동생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부정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의 손을 붙잡고 도저히 믿을 수 없다며 병원을 함께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오진일 거야. 다시 가보자. 다른 사람하고 헷갈려서 잘못 설명하는 경우도 종종 있대. 아마 동안이 너도 그런 상황일 거야. 네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네가 얼마나 착하게, 얼마나 애쓰면서 살았는데 이런 일이 생길 수는 없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다른 사람은 다 돼도 동안이 너는 그럴 수가 없는 거야. 그런 못난 병 얻어도 내가 얻어야지. 어떻게 너같이 착한 애한테. 말도 안 돼. 다시 가보자. 분명 뭔가 잘못되었어. 저도 제가 아니기를 바랐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랐습니다. 무언가 검사 수치에 오류가 있었다든지 기계가 잠시 고장이 났었다든지 해서 모든 게 없던 일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의 바람을 비웃기라도 하듯 저희의 희망은 잘게 부서졌습니다. 어머니와 동생은 그 자리에서 무너지듯 땅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다 나 때문이야. 나만 아프고 나만 힘들면 되는데 건강한 형까지 아프게 만들었어. 내가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내가 우리 집에 아무 도움이 되지를 못해서,
그래서 형이 너무 힘들게 일하느라. 다 나 때문이야. 엄마, 어쩌면 좋아. 형, 어떡해. 내가 미안해. 선생님, 제발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우리 형 아프면 안 돼요. 나만 부족하고 모자라게 살면 됐었는데 동환이 네 인생까지 내가 다 망쳐놓았다. 엄마가 미안해. 동환아, 엄마가 미안해. 선생님, 저희 동환이 아니라고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한 번만 다시 봐주세요.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애가 진짜 착하고 열심히 살았거든요. 가난한 지 어미랑 아픈 지 동생 돌보느라 지 인생도 하나 없이 그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아파야 하는 사람이 아닌데. 가족들이 울부짖는 모습에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병을 알게 되었던 첫날의 저보다 가족들이 더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할 것이라는 걸요. 그래서 더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고 숨길 수만 있다면 끝까지 숨기고 싶었었나 봅니다. 세상이 원망스럽고 건강관리 하나 똑바로 하지 못해서 가족들 눈에 피눈물이 나게 만드는 제 자신이 너무나도 한심했습니다. 한 차례 소동이 지나가고 가족들을 먼저 진료실 밖으로 내보낸 뒤 의사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아닌 의사 선생님께서 먼저 요청하신 대화였습니다. 환자분, 제가 뭐라고 이렇게 드리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만 가족분들께서 하시는 말씀 들어보니 그동안 힘들게 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든 일 하시면서 쉴 틈 없이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책임감, 압박감 때문에 스트레스도 이만저만이 아니셨을 것 같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스트레스는 지금 환자분 상태에 좋지 못합니다. 가능한 한, 아니, 무조건 환자분이 하고 싶은 것, 환자분이 좋아하는 것, 환자분 신체와 마음이 편안한 일만 하세요. 힘들다는 것쯤은 어느 정도 저도 압니다. 하지만 환자분한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가요? 얼른 이 얄미운 암을 이겨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가족들 앞에 서는 것 아닌가요? 그러기 위해서 환자분께 가장 필요한 것은 휴식입니다. 몸의 휴식, 마음의 휴식, 전부 다요. 그리고 그동안 하고 싶은데 해야 하는 일 때문에 미루고 하지 못했던 것들, 그것들 중에 단 하나라도 찾아서 해보세요. 성취감을 느끼실 수 있을 거고 긍정적인 생각이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가져다 드릴 겁니다. 하셔야 합니다. 저도 환자분이 건강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게요. 그때는 의사 선생님이 하셨던 그 긴 말씀이 부담스럽고 조금은 공포스럽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때는 꼭 그게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라는 그런 말처럼 들려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정말로 그런 활동들이 건강한 암 투병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마음 써서 해주셨던 말씀인데 말이에요. 나 없이 잘 살 수 있을까? 제가 암덩어리와 맞서 싸우느라 긴 시간 제 자리를 비우게 되면 제 걱정에 힘들어하고 슬퍼할 가족들의 마음보다 그 시간 동안 제 몫까지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것이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고 하셨지만 걱정은 스트레스로 이어졌습니다. 며칠간은 아무런 의욕이 없었어요. 막막한 미래를 자꾸 들여다보고 있으니 몸도 마음도 저기 저 지하로 한없이 가라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희망을 가져야 했어요. 무조건 암을 이겨내야겠다. 반드시 죽는 병도 아니었습니다. 생존율이 40%나 되는 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암을 이겨내기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도 하셨던 말씀이 자꾸 귀에 맴돌았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암과 싸워 이겨보자고. 최선을 다해 도울 테니 환자분은 환자분 자신을 한번 믿어달라고. 그래, 지금 이 순간이 내가 나 스스로를 믿지 않으면 달리 방법이 없겠다. 아무도 대신 아파줄 수 없고 아무도 대신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저를 위해서 저 스스로 이겨내야 했습니다. 똑같은 상황도 내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완전히 마음가짐이 달라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것을 헤쳐나아갈 힘과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결국 이 문제를 잘 해결나가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거기까지 생각이 닿으니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졌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을 곱씹으면서
제 인생의 가장 큰 버킷리스트였던, 이대로 포기하기엔 너무 아까웠던 제 꿈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재주가 없어서, 특별히 잘하는 것이 없어서 열심히 했던 공부, 그렇게 좋아하게 되었던 영어, 어쩌면 암에 걸렸기 때문에 다시 펜을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용기가 났습니다. 내가 암투병도 해야 하는 마당에 더 못할 게 뭐가 있겠나. 한번 그런 생각이 머리를 지배하자 더 과감하게 움직이고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과 머리가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내뿜기 시작했습니다. 그 영향이었던 건지 길게 고민하지도 않고 가족들 앞에 밥숟가락을 마이크 삼아 돌발 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저 드릴 말씀 있어요. 동주야, 너한테도 할 말이 있다. 그래. 무슨 할 말이야? 이야기해, 아들. 다 들어줄게. 무슨 일인데, 형? 우선은,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아프게 돼서. 자식이 아픈 거, 그보다 더한 불효는 없는 건데. 다 큰 아들이 이렇게 또 짐이 되어 죄송합니다. 어머니, 그동안 키워주시는 것만으로도 버겁고 많이 힘드셨을 텐데, 이제야 다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프다는 이유로 어머니 어깨에 또다시 짐을 얹어드리는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가슴 아프게 해서, 속만 상하게 해서 다 죄송합니다. 무슨 소리냐?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너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 네가 아픈 게 왜 네 잘못이야. 불효라니 가당치도 않은 소리다. 짐이라니 정말 엄마 억장 무너지는 소리다. 동안아, 네가 있어서 엄마가 얼마나 힘이 되고 행복했는데 무엇이 짐이고 무엇이 버거웠다는 소리냐. 나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맹세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어찌 그런 소리를 해. 어머니, 저 꼭 이겨낼 거예요. 저는 분명히 다시 건강해질 거예요. 무너지거나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암을 이겨낼 방법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제가 공부하는 거 참 좋아했었잖아요. 이렇게 아프고 나니까 이기적인 마음이 들어요. 그때 꼭 가고 싶었던 서울대학교, 지금이라도 공부해서 꼭 다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요, 어머니, 저 다시 해보려고요. 그때 미처 다 못했던 공부,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서 못했던 공부, 다시 한번 해보고 싶어요. 만약 제가 잘못된다면 후회하지 않도록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동주야, 너도 아픈데 형까지 아파서 미안해. 너도 똑같이 공부 못하고 사는데 형 혼자만 암을 핑계로 공부하겠다고 이기심 부려서 미안해. 하지만 동주야, 형이 꼭 해낼게. 형이 서울대 졸업해서 졸업장 너한테 안겨줄게. 네 품에. 이기적인 결정이었고 위선적인 선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족들은 당장의 생계가 걱정이 되어도 암 치료를 해야 하는 제 앞에서 아무도 안 된다고 대답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저도 속으로는 제가 일을 관두고 공부를 시작하면 가족들이 버는 돈으로 생활이 유지될까 하는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일부러 그에 관한 이야기는 조금도 하지 않고 이기적인 아들이자 이기적인 형이 되어 통보하듯 이야기했습니다. 가족들이 혹여나 어두운 표정을 하더라도 상처받지 말자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했던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내 아들 동환아, 정말 잘 생각했어. 아무것도 포기하지 말고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이겨내자. 의사 선생님이 나더러 그러더라. 너 좋아하는 것 실컷 하게 해주라고. 그게 정말 많이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엄마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평생 네가 나한테 좋아한다고 말한 거라고는 공부밖에 없더구나. 그걸 생각하니 내 마음이 찢어졌다. 세상에 네가 좋아할 만한 예쁘고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못난 부모 만나서 어렵고 힘든 집에서 자라느라 좋아하는 거라고는 학교에서 배운 공부밖에 없는 내 아들이 너무 안쓰러워서, 내가 너무 무책임한 부모 같아서, 그런 부모를 만나게 한 게 너무 미안해서. 동환아, 엄마는 네가 좋다던 그 공부를 그렇게 가슴 아프게만 생각했는데 그래도 네가 그렇게 공부가 좋다면, 그게 정말 진심이라면 나는 그런 너를 위해서 못할 것이 없어. 네 동생 동주하고 이 엄마만 믿어라. 우리가 잘할게. 너도 꼭 잘 이겨내줘. 이렇게 좋은 결정 내려줘서 엄만 너한테 정말 너무 고마워.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일어날 궁리를 해줘서. 우리 아들
너무 기특하고 너무 고맙다. 형, 나한테 미안해 하지 마. 잘 생각해봐. 형이 나한테 미안한 게 많겠어. 내가 형한테 미안한 게 많겠어. 형이 예전에 그랬었잖아. 아픈 건 죄가 아니라고. 미안해 하지 말라고. 근데 형이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면 어떡해. 그럼 나도 형한테 미안해야 하잖아. 그리고 똑같이 공부했어도 나는 공부를 좋아하지는 못했을 거야. 형도 알잖아. 나 수학 무지하게 못하는 거. 아무래도 공부 유전자는 형이 다 가져간 것 같아. 그러니까 형, 내모까지 열심히 해. 내가 응원할게. 좋아하는 공부 실컷 해서 서울대 합격하고 나면 형 몸속에 있는 나쁜 암세포들도 다 사라져 있을 거야. 내가 장담해. 가족들의 따뜻한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덤덤하게 고맙다는 대답을 하고 뒤를 돌아 방으로 들어가는 동안 저릿한 가슴의 통증이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제가 수술 날짜를 기다리는 동안 어머니께서는 아직 어려운 살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위해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몸 아픈 동생까지 어머니와 함께 시장에 나가 제법 일머리를 굴린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수술을 마쳤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미움과 죽만 먹으면서 공부를 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해야 한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잠깐 동안 다시 절망이 찾아왔지만 금방 평정심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까짓 거 암덩어리,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수술 후 한 달 동안은 솔직히 공부에 제대로 집중이 되질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동생도 제 곁에 있었지만 어쩌면 그들은 제게 기댈 수 없는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가족에게 기대는 것은 정말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어요. 형편도 어려운데 가장이었던 제가 암에 걸려 들어누운 것도 모자라 공부를 하겠다고 시간을 다 쓰고 있으니 가족들에게 미안해서 힘들다는 말 한 번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암덩어리들과 싸우며 예민한 내 자신과 싸우고 아프고 외로웠던 제가 유일하게 기댄 곳은 라디오 속 낯선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저 라디오를 좋아했던 평범한 청년이었죠. 아마 그때 당시에 라디오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었을 것이라고 감히 자신합니다. 다양한 시간대에 여러 방송들이 있었지만 제 마음을 울렸던 방송은 단 하나였습니다. 힘든 하루가 지나고 오늘도 잘 이겨냈다는 안도감이 어김없이 들 때면 밤 10시를 알리는 그 프로의 시그널 음악이 흘러나왔고 저는 볼륨을 높이고 라디오에 귀를 기울였어요. 별이 빛나는 밤에 수많은 별이 떠있는 밤을 지키는 별밤지기 이문세. 그 사람이 제게 큰 위로를 주는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하던 공부를 멈추고 책상에 놓인 교재 위에 엎드려 볼륨을 높이던 그 시간. 그 시간은 제게 꿈을 품고 상처를 치유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냥 방송 시작을 알리는 그 음악만 들어도 그날 하루 지쳐있던 저를 누군가 따스하게 안아주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음악들과 너무나도 잘 어울렸던 잔잔하고 감미로워서 꼭 믹스커피 같았던 목소리를 들으며 다시 공부에 집중하다 보면 사연과 어울리는 음악이 흘러나오곤 했었는데 그때 좋아하는 곡이라도 나오면 공책 뒤쪽에 오선지를 만들어 제멋대로 멜로디를 적어보기도 했답니다. 요즘에도 여전히 훌륭하고 실력 있는 가수들이 많이 존재하고 듣기 좋은 노래들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그때 그 시절 들었던 음악들이야말로 진짜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명곡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벌써 몇십 년 전의 노래들인데도 아직까지 제 귀에 선명하게 남아있으니 말이에요. 아픈 몸으로 대회 준비하고 있는 내 친구, 서상동의 자랑, 꼭 1등하지 않아도 너는 우리들 중 가장 빛나는 별이다. 아프지 마. 사연을 받아 읽어주던 이문세님의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다른 사람의 사연을 읽는 것뿐인데도 찌르르 가슴깨가 저릿하곤 했었어요. 버릇처럼 공테이프에 녹음을 하다가 얻어 걸린 아프지 마 라고 하던 부분은 어찌나 슬프고 또 고마웠었는지 그 부분만 몇 번을 돌려 들었는지 모릅니다. 하루는 라디오로 보내준 엽서들을 모아 예쁜 엽서 뽐내기 대회를 한다고 해서 필통에 있던 펜이라는 펜은 모조리 꺼내어 어울리지 않게 알록달록 꾸며본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쓰면서 생각해보니 당차게 선언했던 공부는 하지 않고 라디오 엽서 꾸미기에만 열정을 다했었네요.
그렇게 별밤에 열정적이었던 그때, 그 엽서에 어떤 그림을 그렸었는지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새하얀 병원복을 입고 건강한 얼굴로 학사모를 쓰고 있는 남자를 그렸었어요. 워낙 엉망인 그림 실력이라 보시는 분들이 그걸 학사모로 생각은 해주셨을지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뒤 배경으로 학교를 그리고 서울대라고 쓰고 싶었지만 괜히 부끄러워 쓰지 못했었네요. 그렇게 한참 그림을 그려두고는 무슨 내용을 적어 보내야 할지 도저히 모르겠어서 쓸데없는 말들을 골라 적기가 일쑤였습니다. 지기님은 무슨 노래를 좋아하시나요? 오늘 무슨 식사를 하셨나요? 오늘 가장 많이 한 생각은 무엇인가요? 등등. 여러 번 엽서를 보냈지만 내용 없는 사연이 쉽게 라디오 방송을 탈 리가 없었습니다. 라디오를 타고 나오는 갖가지 사연들 속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 사연들에 울기도 하고, 때론 얼굴 모를 그 사람들에 의해 힘을 얻기도 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고 한참 구토와 오심으로 고생을 하다가 힘을 몽땅 소진하고 자리에 누워있는데 옆자리 삼촌이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아참, 별밤하는 시간이네요. 그날 하루 너무 힘들어서 라디오를 챙겨들을 생각조차 못하고 쓰러져 있던 것입니다. 오, 너도 별밤 들어? 그럼 같이 기도 좀 해라. 오늘 제발 내 엽서가 당첨됐기를. 방송이 시작되고 몇 곡이 소개되었을까요? 잔잔한 목소리에 고통도 있고 스르륵 잠에 빠지려던 그때였습니다. 방송 내내 손톱을 물어뜯고 다리를 덜덜 떨며 라디오에 귀를 기울이던 옆 침대 삼촌이 숨이 멎는 소리를 내며 라디오를 머리 위로 들고 기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삼촌이 보낸 사연이 이문세님의 입을 통해 방송에 나온 것이었어요. 방송이 끝난 후에도 삼촌은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제 옆에서 쉼없이 제잘거렸습니다. 10번을 넘게 보냈는데 드디어 됐어. 꼭 별밤지기 목소리로 고백하고 싶었는데 들었을까? 들었겠지? 지환씨 말이야. 근데 그게 삼촌의 사연이라는 걸 그분이 어떻게 아시죠? 이름이 나온 것도 아닌데. 알지. 우리만의 시그널이 있다고. 별밤 시작할 때 시그널 음악 나오는 것처럼. 너는 엽서 보내본 적 있어? 이번에 안 보냈어? 저는 이번엔 안 보냈어요. 저는 뭐 좋아하는 사람도 없고 딱히 쓸 말이 없더라고요. 근데 괜히 한번 엽서는 보내보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래서 매번 쓸데없는 이야기만 적었더니 안 읽어주더라고요. 그래? 그래도 계속 보내봐. 꼭 좋아하는 사람 이야기 적으란 법 있냐? 네 이야기, 너만 할 수 있는 너의 진솔한 이야기, 뭐 그런 거 보내봐. 혹시 알아? 응원하는 말이라도 해주실지. 병원에 들어와 그날 처음 만난 삼촌이었는데 그분의 말에 왠지 모를 용기가 생겼습니다.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가방에서 빈 엽서 하나를 꺼냈어요. 아, 엽서를 그만큼이나 가방에 넣어 다녀? 너도 참 특이하다, 특이해. 삼촌의 놀란 목소리를 뒤로하고 늘 그리던 학사모를 쓴 남자 그림을 그리면서 그동안 아무에게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써내려갔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언제나 그랬듯 제 사연이 방송을 탈 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엽서에 저의 이야기를 꽉 채우고 나니 뭔가 속이 후련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누군가에게 속 시원하게 제 응어리들을 털어놓는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 무척 기분 좋고 홀가분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이나 지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퇴원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 대입 공부를 하는 일상의 반복이었어요. 고된 시장 일을 마치고 돌아온 어머니와 동생을 위해 간단하게 된장찌개를 끓여두고 다시 책상에 앉았던 평범했던 그날. 밤 10시가 되었고 라디오에서는 기다리던 시그널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첫 사연이 소개되었습니다. 저는 공책을 펼쳐두고 첫 곡으로 어떤 음악이 나올지 미리 추측해보며 낙서를 끄적거렸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문장의 등장에 쥐고 있던 연필의 심이 툭하고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당신은 저의 유일한 친구이자 가장 비밀스러운 일기장. 위암으로 나 자신과 싸우고 있어요. 매일이 무섭고 두렵지만 가족들 앞에서 좌절하지 않기 위해서, 내 자신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꿈을 향해 한 발자국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한 발을 앞으로 내딛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지만
별밤지기 문세님의 목소리를 들으며 밤 10시마다 힘을 얻고 있어요. 매일 별밤을 듣다 보면 제 암도 다 낫게 되고 서울대에도 합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 나이... 첫 사연으로 제가 보낸 엽서가 채택될 줄은 몰랐습니다. 심장이 목구멍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이 쿵쾅거렸어요. 그런데 허겁지겁 공테이프를 넣고 녹음 버튼을 누른 채 입을 틀어막고 사연을 듣던 도중 갑자기 콘센트에 스파크가 튀면서 카세트가 멈추었습니다. 다급했습니다. 불꽃이 튄 카세트가 걱정되기보다 제 이야기를 읽어주는 이문세님의 목소리를 끝까지 듣지 못하게 될까봐 정말 초조하고 다급했습니다. 손바닥에 힘을 가득 주고 카세트를 몇 번 두드리고 방구석의 다른 콘센트에 조심스레 코드를 꽂았습니다. 제발, 제발. 습니다. 지금 내디는 한 걸음이 꿈에 닿는 가장 큰 걸음이 될 거예요. 꼭 건강 되찾으시고 서울대에도 합격하실 겁니다. 힘내세요. 단전에서부터 깊은 한숨이 올라왔습니다. 코끝이 시리다 못해 뜨거워지며 눈물이 터졌어요.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라디오 DJ에게 힘을 얻는다니. 지금 생각해도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그 당시 이문세님은 저랑 나이도 비슷했을 텐데요. 그날은 공부를 일찍 접어버리고 녹음된 테이프를 반복해서 돌려듣는 것에만 시간을 몽땅 다 써버렸어요. 지금 내딛는 한 걸음이 꿈에 닿는 가장 큰 걸음이 될 것이라는 말이 기가 막혔습니다. 정말로 힘이 났습니다. 그 후로도 저의 밤 10시는 별밤과 늘 함께였습니다. 그 어떤 힘든 순간에도 그 목소리와 그 음악들이면 다 잊어버릴 수 있었고, 아직 내가 살아있구나. 나는 여전히 음악으로 치유받는 사람이구나. 살아있음을, 그리고 치유 가능한 사람임을 깨닫게 해주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길고 길었던, 너무 힘들고 아파서 도중에 포기하고 싶은 날들이 더 많았던 6개월간의 항암 치료가 끝이 났습니다. 면역력 관리를 위해 좋다는 음식과 가벼운 운동을 병행하며 학력고사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단 한 가지, 그토록 무서웠던 수술과 끔찍했던 항암 치료가 끝이 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저의 삶은 희망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시장 문을 닫는 시간, 일을 하고 돌아온 어머니와 동생의 고된 얼굴을 그저 바라보기만 해야 하는 불편했던 제 마음도 조금씩 편안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희망찬 6개월이 흘렀습니다. 오롯이 공부에만 집중했던 제 나름의 치열하고 뜨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바라고 바라던 서울대에 결국 합격을 하게 되었어요. 서울대에 합격을 하고 그 자리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가방 속에 늘 가지고 다니던 엽서를 꺼내 편지 같은 사연을 쓰는 일이었습니다. 6개월 전 항암 치료가 끝났을 때 마지막으로 엽서를 보내고 6개월 만에 꺼내든 엽서였습니다. 어떻게 뭐라고 적을까 고민하다가 간단하게 한 줄을 적어보냈어요. 서울대 합격했어요. 힘들 때마다, 아플 때마다, 지칠 때마다 제 친구가 되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쭉 제 친구 해주세요. 아쉽지만 엽서는 끝내 이문세님의 목소리를 통해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제 인생은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라디오를 통해 흘러나오는 감미로운 팝송처럼 반짝거렸습니다. 동안아, 엄마가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동주하고 같이 일하다 보니까 진작부터 이렇게 한번 해볼 걸 하는 생각이 들더라. 편치 않은 애라고 방 안에만 두어야 하는 줄 알고 내가 왜 그랬을까? 네 동생 동주 말이다. 저렇게 약하고 작아도 머리가 꽤 영특해. 한번 배운 일을 까먹지를 않아. 내가 깜빡한 것들도 제가 다 기억하고 오히려 나를 챙긴다. 얘 머리가 그렇게 좋은 게 꼭 널 닮은 것 같구나. 고생 많았어, 내 아들. 그리고 고마워. 엄마, 이제 남은 생에 더 바랄 게 없어. 너무 고맙고 또 고마워. 동생 동주는 숨겨두었던 뛰어난 기억력으로 어머니의 보조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었고, 그런 기특한 동생 덕분에 저는 조금 더 마음 편히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제 더는 반찬 가게를 하지 않아도 되는 어머니와 훌륭한 분을 만나 가정을 이루고 동네의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는 동생 동주, 그리고 제 곁에는 늦은 나이에 사랑하는 마음 하나만을 보고 만나 평생을 약속한 예쁜 아내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대학에 들어갔고
이듬해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3월, 저는 다시 또 개강을 합니다. 제가 있는 이곳 부산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살아 숨쉬고 있어요. 긴 시간 꿈꿔왔던 학교를 입학하고 이왕 대학에 왔으니 이참에 교수도 되어보겠다는 마음 하나로 늦은 나이에 참 발버둥을 쳤었습니다. 남들보다 늦은 출발점이었지만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없었습니다. 나의 꿈을 응원해준 사람이 3명이나 되니까요. 어느덧 저는 이제 정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말처럼 불행처럼 보였던 것이 알고 보니 행운과 기회를 가져다주는 일이 되기도 하니까 말입니다. 단점이라고 여겨졌던 것이 나중에 돌이켜보면 장점이 되기도 하고 말이에요. 결국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활용하느냐는 온전히 자신의 몫, 저의 몫이었습니다. 어느 날 불쑥 저에게 찾아왔던 암이라는 불행은 결국에는 그것을 극복하고 서울대를 나와 지방의 한 대학의 교수가 될 수 있도록 행운과 기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끝내 이루어낸 저의 오랜 버킷리스트에 지난날 나의 동반자였던 별이 빛나는 밤에와 이문세님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어느 날에는 마음 편히 소리내어 웃을 수 있었고 어느 날에는 두 눈 꼭 감고 울 수 있게 해주었던 저의 친구이자 일기장이었던 라디오. 대학에 가고 나서 어느새 별밤지기가 바뀌어버리고 세월이 흐르며 더 많은 별밤지기들이 그 자리를 채워갔지만 저의 가슴엔 그때의 두근거림이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는 저의 위로처였어요. 그 잠깐의 시간에 여유를 부려보고 그 잠깐의 시간이 지나면 밤을 새워 공부를 했던 요즘도 저는 차를 타고 이동할 때에 음악만 나오는 어플 대신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고는 합니다. 흘러나오는 음악이 다 다르고 사연을 읽어주는 DJ도 다르고 시간마다 정해진 주제도 다 다르지만 이런저런 목소리들을 들으며 가다 보면 잊고 있던 추억들이 툭 하고 튀어나온답니다. 그렇게 튀어나오는 추억들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도 꼭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그 시절 저를 일으켰던 음악들, 저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을 주고 추억을 주는 라디오를 들으며 마음껏 웃고 마음껏 울고 또 마음껏 추억에 젖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막막한 마음, 희망이 없었던 그 시절 죽음의 문턱에서 제가 해야 할 일을 찾고 마지막 꿈을 위해 매일매일을 인생의 마지막 날로 생각하며 학업에 매진했습니다. 그저 서울대 학생이 되고 싶었던 작은 꿈에서 석사와 박사 과정을 거쳐 교수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되기까지 곁에 있는 사람의 세심한 도움으로 그리고 또 얼굴도 알지 못하는 사람의 따뜻한 한마디로 위로를 받고 고비를 이겨내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요즘 참 세월이 빠르게 흐르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세월이 천천히 흐른다고 느껴졌었던 그때 그 시절의 추억을 마음에 되새기며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을 조금이나마 붙잡아 봅니다. 이렇게 그때 그 시절을 추억하며 사연을 작성해보고 좋은 목소리를 통해 여러 사람들의 사연을 들으면서요. 혹시 그때의 저처럼 힘든 마음을 유튜브 라디오를 통해 달래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힘내세요. 멀리서나마 늘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